새언니, 이번에 우리 유럽 여행 설마 같이 가려는 건 아니지? 우리 다녀올 동안 혜정이는 언니가 좀 봐주면 되겠다. 신우이의 일방적인 제안에 남편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당연하지. 정혜는 애도 없는데 조카 좀 보면서 미리 육아 연습하면 딱이네. 그런데 여행 당일 아침 가족들이 아직 잠든 사이 아내도 캐리어를 끌고 나섰습니다. 단지 목적지가 달랐을 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온하던 거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요란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소파에 늘어져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남편 현중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중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 속 가족 단톡방에는 신우이 현이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옳게, 이번에 우리 유럽 갈 때 혜정이 알지? 2주 동안만 언니네 집에서 좀 봐줘. 부엌에서 마른 멸치를 다듬던 정혜는 불길한 예감에 멸치 대가리를 툭 끊어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중은 정혜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정혜가 애도 없는데 혜정이 보면서 미리 육아 연습하면 딱이네. 전송 버튼을 누르는 현중의 손가락은 경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혜가 단톡방을 확인하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혜정이를 맡겠다고 하면 어떡해? 현중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야, 가족끼리 그게 뭐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너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애 하나 보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집에서 논다니. 그리고 여행은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아, 시끄러워. 이미 단톡방에 한다고 올렸잖아.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내 꼴이 뭐가 되냐? 그리고 너 맨날 애 안 생긴다고 징징대더니 이참에 조카 보면서 삼신할매한테 점수라도 따면 좋잖아. 안 그래? 정혜의 얼굴이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다시금 거절의 의사를 밝히려 했지만 현중은 말을 뚝 잘랐습니다.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예약 끝났어. 현이도 이미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찬물 끼얹지 마. 너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여자였어? 가족이 곤란하다는데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사람이 왜 그렇게 정이 없냐? 현중은 정혜를 매정한 사람 취급하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는 정혜가 더 이상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보란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현중이 현이에게 전화를 거는 목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현이야. 걱정하지 마. 언니가 겉으로는 튕겨도 속으로는 혜정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라니까. 그래. 너는 여행 준비나 잘해. 오빠가 너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정혜는 현중이 소파 밑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뒤집힌 양말 한 짝을 힘없이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단톡방에는 시어머니 말자와 시누이 현이가 신나서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웬일이래? 기특하네. 엄마, 언니가 봐준다니까 나 진짜 한시름 났어. 가서 엄마 가방 예쁜 거 사줄게. 그래, 우리끼리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 우리끼리라는 단어가 정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혜정이를 돌봐야 하는 정혜의 수고나 배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현중이 휘파람을 불며 화려한 꽃무늬 셔츠와 선글라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입고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으면 죽이겠다. 그치? 여보, 나 선크림 남은 거 어디 있어?
가서 피부 타면 안 되잖아. 정혜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양파를 써는데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칠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울컥울컥 치솟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의 굴레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마 위에서 나는 칼질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지자 정혜의 기억은 어느새 지난 추석 명절의 풍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은 정혜는 몇 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열기에 얼굴은 벌개졌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거실 소파 상석에는 시어머니 말자가 푹신한 쿠션에 기대앉아 정혜가 깎아내온 배를 씹어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부엌 쪽을 힐끔거리더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에잉 쯧쯧. 남들은 결혼하면 쑥쑥 잘도 낳아서 안겨주던데 너는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지어서 아직도 소식이 없냐? 내 친구 순자네 며느리는 벌써 둘째 가졌단다. 내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정혜가 뒤집게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현이가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이고, 내 새끼 왔냐?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이리 와서 앉아. 과일 좀 먹어라. 말자는 부엌에 있는 며느리는 본체만체하며 버선발로 뛰어나가 딸을 맞이했습니다. 현이가 품에 안고 있던 혜정이를 내려놓자 말자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예, 정혜야. 너 전 부치면서 우리 혜정이 좀 봐라. 애 없는 집에 애기 기운이 좀 돌아야 삼신할매도 굽어 살피지 않겠냐? 혜정이가 심심해하니까 놀아주면서 해. 말자는 뜨거운 기름이 튀는 위험한 부엌 한가운데에 혜정이를 밀어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혜는 행여나 아이가 기름에 데일까봐 전을 부치랴 아이를 달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현중과 말자, 현이가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혜에게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정혜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음식을 차려 내갔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정혜가 앉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중이 입안 가득 갈비찜을 씹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자리가 좁으니까 너는 저기 싱크대 앞에 서서 먹으면 되겠다. 국 식기 전에 얼른 떠다 먹어. 정혜는 국그릇 하나를 들고 부엌 구석에 서서 밥을 말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말자는 조기살을 발라 현중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국이 좀 짜다. 정혜 너는 간을 혀로 안 보고 눈으로 보냐? 갈비찜도 즐기고. 예전엔 좀 하는 것 같더니 갈수록 솜씨가 형편없어지는구나. 말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젓가락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자 현이는 손목을 돌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 나 요즘 터널 증후군 때문에 손목이 너무 아파. 언니, 나중에 내가 커피 쏠게. 현이는 쏙 빠져나가 소파에 드러누웠고 현중은 배가 부르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청했습니다. 정혜는 홀로 찬물에 고무장갑도 끼지 못한 채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앞동 아파트 거실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는 화목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정혜는 극심한 몸살을 앓아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현중은 쌍화탕 한 병 사다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녁 멀었어? 배고픈데. 현중의 목소리에 정혜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중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 스위스 풍경 진짜 죽인다. 여보, 나 저기 가서 인생샷 건져 올게. 아, 맞다. 저녁 메뉴 뭐야?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해서 오늘은 좀 기름진 걸로 먹고 싶은데. 여행에 들떠 해맑게 웃고 있는 현중의 얼굴을 보자 정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여행 출발을 며칠 앞둔 오후 베란다에서 정혜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가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어깨가 결려왔습니다. 그때 열린 거실 창틈으로 현중의 통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한껏 들뜬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정혜 하나 싹 빼니까 예산 확 줄어들잖아. 한 명 비용 무시 못한다니까. 정혜는 널려던 수건을 멈칫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데려가봤자 비행기 값만 아까워. 재미도 없는 여편네는 가서 집만 되지. 차라리 그 돈으로 가서 쇼핑이나 왕창 하자. 정혜는 집에서 혜정이 보면서 육아 연습도 하고 빈집도 지키고 일석이조 아니야? 크크크. 정혜의 손에서 젖은 수건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돈을 아끼고 자기들끼리 즐기기 위해 자신을 배제했다는 사실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을 아내나 가족이 아닌 집 지키는 게 정도로 취급하는 현중의 본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현중이 베란다 문을 열고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빨래 다 했어? 아, 근데 우리 숙소 말이야. 호텔 말고 그냥 잠만 자는 저렴한 호스텔로 잡았어. 그 돈 아껴서 내가 올 때 당신 선물이나 하나 사올게. 알았지?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짓말에 정혜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중은 정혜가 순순히 받아들이자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불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행 전날 저녁 짐을 싸던 현중이 쭈뼛거리며 거실에 앉아있는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여보,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현중은 정혜의 눈치를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여행 엄마 칠순 기념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된 명품 가방 하나 못 해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 당신 생활비 아껴서 모아둔 돈 좀 있지? 한 200만 원만 줘봐. 가서 엄마 기 좀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래. 정혜가 기가 막혀 현중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당신도 알다시피 매달 생활비 빠듯한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에이, 없는 척하지 마. 당신 꼼꼼해서 딴 주머니 찬 거 다 알아. 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칠순 여행 가는데 가방 하나 사드리라는 게 그렇게 아깝미야? 이번에 당신이 크게 한턱 쏘면 엄마가 당신 다시 볼 거야.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것도 좀 줄어들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현중은 정혜의 어깨를 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칠해를 위해 아내의 쌈짓돈까지 갈취하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정혜는 치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현중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을 보며 정혜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중은 정혜가 대답이 없자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사람 답답하게 하네. 돈 안 주면 엄마가 너 평생 안 볼 기세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얼른 내놔. 현중이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정혜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현중의 여권과 두툼한 지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는 서늘하고도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안방에는 현중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잠든 현중의 얼굴은 낮에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것은 빛바랜 통장이었습니다. 정혜는 스탠드 불빛의 의지에 통장을 펼쳤고 잔액란에 찍힌 5억이라는 숫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아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시댁의 빚을 갚거나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사치스러운 남편에게 철저히 비밀로 붙여왔습니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써야겠어.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여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하와이의 푸른 바다 사진이 그녀의 메마른 동공에 비쳤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비싼 항공사의 비즈니스석 티켓과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 완료 창이 뜨는 순간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억눌려왔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정혜는 침대맡으로 다가가 잠든 현중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벌개진 얼굴로 코를 고는 남편의 모습이 더없이 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현중의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그의 스마트폰 지문 인식 센서에 갖다 대었습니다. 잠금이 풀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지만 현중은 뒤척이기만 할 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익숙하게 카드사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현중이 이번 유럽 여행에서 사용하려던 카드였습니다. 평소 정혜가 알뜰살뜰 모은 생활비로 결제 대금을 메워주던 카드였습니다. 정혜의 손가락이 카드 해지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정말로 해지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자마자 그녀는 확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현중이 카드를 긁었을 때 겪게 될 당혹감을 상상하자 정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정혜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결혼 전에 사두었지만 눈치 보느라 입지 못했던 원피스들, 아껴두었던 선글라스와 화장품들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짐을 다 싼 정혜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식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이 너무나 낯설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액자를 뒤집어 화장대 구석에 엎어버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혜는 소파 밑에 굴러다니는 현중의 게임기와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현중의 옷가지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난장판 속에서 정혜를 찾으며 울부짖을 두 모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도망자의 불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기대감이 차올라 정혜는 짐을 싼 캐리어 옆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밤의 기억이 정혜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정혜의 등 뒤로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말자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말자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고무장갑을 낀 정혜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유럽 갔다 오면 입맛 뚝 떨어질 테니까 갈비찜이랑 곰국 좀 푹 고아놔라. 내가 낮에 정육점 가서 사골이랑 갈비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어. 핏물 잘 빼서 잡내 안 나게 끓여놔. 너 저번에 보니까 핏물 제대로 안 빼서 국물이 탁하더라. 말자는 며느리가 집에 혼자 남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돌아왔을 때 먹을 음식 걱정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현중도 덩달아 거들었습니다. 야, 이정혜, 내 팬티랑 양말 챙겼어? 소화제랑 두통약도 챙겼고 꼼꼼하게 좀 챙겨라, 현중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혜를 부려먹으려 들었습니다. 정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 해놓을게요. 말자와 현중은 정혜의 순종적인 대답에 만족한 듯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콧소리 소리가 들려오자 정혜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말자가 사다 놓은 사골뼈와 갈비, 그리고 정혜가 그동안 장 봐둔 각종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정혜는 가스레인지 위에 큰 곰솥을 올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나자 안방 쪽에서는 정혜가 요리를 시작했다고 믿고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손에 들린 것은 국자가 아니라 대용량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잘 익은 김치, 며칠 공들여 만든 밑반찬, 그리고 말자가 아끼는 조기까지. 정혜는 망설임 없이 모든 음식을 쓰레기 봉투 안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들이 뒤섞이며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정혜의 표정은 동요 없이 차분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는 하얀 조명만 덩그러니 비추고 있어 마치 폐허처럼 스산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정혜는 미리 준비해둔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굵게 쓴 전기요금 미납 및 단전 예고라는 글자가 섬뜩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종이를 텅 빈 냉장고 안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음식물 찌꺼기를 일부러 한 줌 남겨두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을 마주하게 될 것을 의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는 정혜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묶으며 이 집안 식구들과의 즐기고 더러운 악연도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잔혹하리만큼 깔끔하게 비워진 부엌을 뒤로하고 정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한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혜는 옷장 문을 열고 미리 골라둔 편안한 여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현중과 말자가 자고 있는 방문을 한 번씩 쳐다보았지만 작별 인사 따위는 마음속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현관으로 조용히 옮겨 놓았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이제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띠리릭.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장바구니를 들고 오가던 복도였지만 오늘따라 바닥의 타일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정혜는 미리 호출해둔 택시에 짐을 실었습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시집살이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정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밝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진입하자 정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며 꺼지는 것을 확인한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현중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말자가 아무리 악을 써도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동네 풍경들이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가방 속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현실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공항으로 질주하는 택시 안에서 정혜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서는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현중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도 떼지 못한 현중은 습관처럼 입맛을 다시며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 여보, 밥 다 됐어? 늦잠 잤잖아. 얼른 공항 가야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적막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맛있는 찌개 냄새가 났어야 할 부엌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말자가 하품을 크게 하며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이냐? 며느리는 어디 가고 밥상도 안 차려놨어? 엄마, 정혜가 없어요. 현중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자 현중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현중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뭐, 전화를 안 받아? 이 여편니가 미쳤나? 시어머니 칠순 여행 가는 날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아, 몰라요. 일단 시간 없으니까 짐부터 싸요. 공항버스 놓치겠어. 현중은 허둥지둥 옷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마구 뒤졌습니다. 현중은 자신의 팬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온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권은 또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책상을 뒤엎고 가방을 털어대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 진짜 이 여자가 여권을 어디다 처박아 둔 거야. 여보, 이정혜. 말자도 거실에서 짐을 챙기다 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야, 내 혈압약 어디 있냐? 며느리가 챙겨놨다며.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 일단 보이는 대로 다 넣어요. 정혜는 마트라도 갔나 봐요. 현중은 애써 불길한 예감을 부정하며 캐리어에 옷가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세수도 못해 번들거리는 얼굴에 눈곱이 낀 채로 현중과 말자는 도망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야반도주하는 폐잔병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후에도 말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칠순 여행 기분 다 잡쳤네.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털을 다 뽑아 놓을 테니. 말자가 차창을 치며 악담을 퍼붓자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현중은 창밖을 내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해요. 걔가 혜정이 봐준다고 했으니까 현이한테 연락이라도 했겠지. 현중은 희망 회로를 돌리며 떨리는 다리를 달달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여행의 서막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현이는 혜정이의 손을 잡고 콧노래를 부르며 정혜의 아파트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혜정이가 졸리다며 칭얼거렸지만 현이는 유럽 여행을 갈 생각에 들떠 아이를 달랬습니다. 혜정아, 좀만 참아. 외숙모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있어. 엄마 선물 많이 사올게. 현이는 익숙하게 도어록 커버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삐비빅. 경쾌한 해제음 대신 차가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러지? 번호를 바꿨나? 언니, 안에 있어? 나 현이야. 현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 없는 문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하자 현이는 정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다는 멘트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현이는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고 있을 현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항 카운터 앞에서 짐을 붙이려던 현중이 현이의 전화를 받고 흠칫 놀라며 받았습니다. 현이야. 혜정이 맡겼어? 현이가 수화기에 대고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비밀번호가 안 맞아.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도 없고 언니 전화기는 꺼져 있고 안에 언니 없는 거 아니야? 현중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침에 잠깐 나갔나? 아까 우리 나올 때도 없긴 했는데. 나올 때도 없었다고? 오빠 분명히 언니랑 얘기 다 끝났다며. 언니가 기분 좋게 봐준다고 했다며. 근데 왜 없어? 현중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말자가 전화기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야, 너 못 간다. 내 올케 도망갔다. 아침에 밥도 안 해놓고 싹 다 튀었어. 뭐라고? 도망?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여행은? 나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예약했는데 어떡하라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애 맡길 데 없으면 넌 못 가는 거지. 그럼 나까지 가지 말라는 소리야? 예약한 돈이 얼만데. 말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습니다. 현이는 복도에 주저앉아 발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나 이번 여행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봐줄 거라고 미리 말했으면 혜정이 티켓도 끊었을 거 아니야. 현이는 결국 혜정이를 데리고 갈 수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끊어진 전화를 들고 현중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마누라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냐? 등신 같은 놈. 나도 미치겠다고요. 일단 들어가요. 비행기 놓치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찜찜한 기분으로 출국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설렘은 온데간데였고 쫓기는 듯한 불안감과 짜증만이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린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 비즈니스석, 정혜는 승무원이 건네는 차가운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혜는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에 취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모니터를 켜고 평소 TV 리모컨을 독점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보지 못했던 최신 영화를 골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물을 떠다 바칠 필요도 없는 온전한 자유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혜가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스테이크 굽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상냥한 승무원의 물음에 정혜는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디엄 웰던으로 주세요. 그리고 레드 와인도 한 잔 더 부탁해요. 반면 유럽행 비행기 이코노미석 구석에 구겨져 앉은 현중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좌석 간격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정혜가 항상 챙겨주던 목베개가 없어 목이 뻣뻣하게 굳어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말자는 쉴 새 없이 현중의 팔을 툭툭 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퉁퉁 붓네. 야 현중아. 여기 좀 주물러 봐라. 현중은 좁은 공간에서 억지로 몸을 숙여 말자의 다리를 주무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눈이라도 붙이려 하면 말자가 물 달라 화장실 가고 싶다며 깨우는 통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기내식 카트가 지나가고 승무원이 은박지 도시락을 건네주자 말자가 뚜껑을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잉, 밥이 뭐 이래? 닭고기가 영 별로네. 너는 소고기냐? 내 거랑 바꾸자. 말자는 현중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중의 소고기 요리를 뺏어갔습니다. 현중은 아무 말도 못하고 퍽퍽한 닭고기를 씹어 삼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중의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거구의 남자가 코를 심하게 꼴며 자기 어깨 쪽으로 머리를 기대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중이 질색하며 어깨를 움츠렸지만 남자의 무게감과 소음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중은 뻑뻑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도 없는 구름 위에서 그는 이제야 비로소 정혜의 부재를 절실하게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정혜는 푹신한 좌석을 뒤로 젖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은 채 10년 만에 찾아온 꿀맛 같은 단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자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열대의 바람이 정혜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혜는 빨간색 오픈카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질주하는 차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지난 10년의 묵은 체증을 씻어내듯 상쾌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정혜는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마자 검은 화면이 켜지며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05통, 읽지 않은 카톡 312개.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이 현중과 말자가 겪고 있을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혜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조소를 날렸습니다. 난리들이 났네, 아주. 평생 밥 한 번 제 손으로 안 차려 먹던 사람들이니 오죽하겠어. 정혜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뒷면을 열어 유심칩을 손톱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집힌 작은 칩을 바라보던 정혜는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향해 그것을 미련 없이 튕겨버렸습니다. 다시 시동을 꺼는 정혜의 표정에는 통쾌한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친 정혜는
곧장 와이키키 해변 근처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패턴의 옷들이 진열된 쇼윈도 앞에서 정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평소 시어머니 말자가 질색했던 붉은색 꽃무늬 원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정혜는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선이 시원하게 드러난 원피스는 생각보다 그녀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찌들었던 주부 이정혜가 아니라 낯설 만큼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남사스러워? 이렇게 예쁘기만 한데. 이제 내 마음대로 입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해변으로 나온 정혜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그때 강렬한 하와이의 햇살이 정혜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비췄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를 바라보며 정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쑥 빼냈습니다. 손가락에 남은 하얀 자국을 잠시 내려다보던 정혜는 푸르게 넘실거리는 태평양 바다를 향해 팔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가라. 지긋지긋한 내 과거도 불행도 다 가져가 버려. 반지가 반짝이는 포물선을 그리더니 이내 파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기분에 정혜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내일 아침 서핑 강습을 예약했습니다. 파도 위에서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유럽의 한 낯선 공항 앞 지친 현중과 말자는 퀭한 눈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있었다면 미리 예약해둔 픽업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는 낯선 외국어 표지판과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다가와 현중의 캐리어를 낚아채듯 끌고 갔습니다. 택시? 굿 프라이스. 현중은 얼떨결에 말자를 데리고 그 남자의 낡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며 시내를 향해 달렸고 현중은 미터기가 켜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기사는 손가락 5개를 펴 보이며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50유로. 뭐? 50유로? 노노 비싸다고. 현중이 손사래를 치며 항의했지만 기사는 인상을 쓰며 현중을 노려보았습니다. 겁을 먹은 현중은 결국 지갑을 열어 2배나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말자가 현중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깎아달라고 말도 못해? 아, 엄마. 나도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그들이 내린 곳은 숙소 앞이 아니라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광장 입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울퉁불퉁한 유럽의 돌길 위에서 캐리어를 끌고 숙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덜컹, 드르륵. 바퀴가 돌부리에 걸릴 때마다 현중이 멋부린다고 신은 구두는 발 뒤꿈치를 사정없이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어. 야, 아직 멀었냐? 말자가 주저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징징거렸습니다. 현중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분을 헤맨 끝에 겨우 찾은 숙소는 인터넷 사진에서 봤던 낭만적인 건물이 아니라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낡고 허름한 건물의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좁은 입구에 들어선 현중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엘리베이터 없는 건 아니겠지?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가파르고 좁은 나무 계단만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중은 이를 악물고 20kg이 넘는 캐리어 2개를 양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2층 올라갈 때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고 3층쯤 이르렀을 때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으악, 내 허리. 야, 조심 좀 해라. 내 가방에 김치 국물 새면 어떡할 거야. 빨리빨리 좀 가자, 힘든데. 뒤에서 따라오던 말자는 아들의 허리보다 자신의 가방을 걱정하며 닥달했습니다. 현중은 얼굴을 찌푸리며 정해가 없는 여행이 낭만이 아닌 생지옥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5층 리셉션에 도착한 현중은 숨을 헐떡이며 예약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소리, 풀룸, 노룸. 현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저었습니다. 와? 우리 예약, 우리 페이, 돈 냈다고. 현중이 콩글리시와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항의했지만 주인은 귀찮다는 듯 열쇠 하나를 던져주며 손가락으로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안내받은 곳은 정식 객실이 아니라 창고로 쓰던 다락방을 개조한 좁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방에는 삐걱거리는 싱글 침대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말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자는 데냐? 내가 내 돈 내고 이런 데서 자야 해? 당장 나가자. 딴 데 가. 엄마, 지금 나가면 갈 데도 없어요. 성수기라 방도 없고 돈도 아껴야 하잖아요. 하루만 참아요. 현중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발 뒤꿈치는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하나뿐이라 현중은 찬 기운이 올라오는 맨바닥에서 자야 할 판이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점심도 굶은 두 사람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밥이나 먹자. 아까 싸온 컵라면 꺼내봐. 말자의 성화에 현중은 캐리어에서 찌그러진 컵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커피 포트를 찾았지만 코드가 빠져 있는 낡은 포트는 안에 녹이 슬어 있었고 작동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현중이 리셉션으로 내려가 뜨거운 물을 달라고 사정해 보려 했지만 주인은 업무 시간이 끝났다며 문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터덜터덜 다락방으로 돌아온 현중은 생수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뜨거운 물이 없어요. 그냥 이거라도 부어서 불려 먹죠. 뭐, 찬물에 라면을 먹으라고? 그럼 어떡해요. 배는 고픈데 늦어서 식당은 문 다 닫았는데. 결국 두 사람은 찬 생수를 부은 컵라면을 가운데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면발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스프는 제대로 녹지 않아 둥둥 떠다녔습니다. 말자가 한 젓가락 입에 넣더니 퇴하고 뱉어내며 라면 용기를 엎어버렸습니다. 아이, 차가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웬 고생이냐. 다 그 망할 며느리년 때문이야. 말자는 쏟아진 라면 국물이 이불에 튀든 말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눕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중은 바닥에 쏟아진 차가운 라면 국물을 휴지로 닦지도 못한 채 방구석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배는 고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정혜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목이 메어왔습니다. 화려한 유럽 여행을 꿈꿨던 두 사람의 첫날 밤은 곰팡이 냄새나는 다락방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성거리, 말자는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잊은 채 눈을 반짝이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진열된 가방들을 보며 침을 꼴깍 삼키더니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말자는 가장 비싼 가방을 어깨에 메어보고는 거울 속의 자신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현중아. 이거 봐라. 때깔이 다르지 않냐? 며느리한테 200만 원 못 뜯어낸 건 아깝지만 네가 사준다니 내 마음이 좀 풀린다. 현중은 가격표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매장 직원들의 시선과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짐짓 태어난 척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럼요. 엄마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제가 긁을 테니까 기분 좋게 메고 가세요. 현중은 호기롭게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단말기에 카드를 꽂는 순간 매장 안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익.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며 현중을 쏘아보았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해지된 카드라고 뜨는데요. 현중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한도가 꽉 찼나? 잠시만요.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 하지만 그 카드 역시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와 함께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행색은 남루한데 내미는 카드마다 정지된 상태이니 도난 카드를 사용하는 소매치 기범으로 의심한 것입니다. 보안 요원인 거구의 남자가 현중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 카드 주인 맞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말자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가방을 빼앗길까봐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고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하지만 보안 요원은 말자의 손에서 가방을 거칠게 뺏어내고는 두 사람의 등을 떠밀어 매장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말자는 쪽팔려서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망신살이야. 너는 카드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미 망신을 이렇게 시키냐? 아, 저도 미치겠어요. 정의 이 여자가 카드를 아예 해지해버렸나 봐요. 빈털터리가 된 두 사람은 배고픔과 갈증에 허덕이며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현금은 동전 몇 개뿐이라 물 한 병 사 마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말자의 눈에 화려한 호텔 로비가 들어왔습니다. 야, 저기 들어가자. 저런 데는 공짜 물이랑 사탕 같은 거 놔두더라. 목말라 죽겠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로 슬금슬금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웰컴 드링크와 사탕 바구니를 발견했습니다. 현중이 주위를 살피는 사이 말자는 종이컵에 주스를 가득 따르고 사탕을 한 줌 쥐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며칠 굶은 거지처럼 허겁지겁 주스를 들이켰습니다. 아우, 이제 좀 살겠다. 야, 너도 좀 마셔라. 공짜니까 많이 먹어도.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투숙객이십니까? 룸 넘버가 어떻게 되시죠? 현중이 입가에 묻은 주스를 닦으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냥 친구 기다리는 중인데. 직원은 그들의 남루한 행색과 주머니 불룩하게 훔친 사탕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투숙객이 아니시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결국 두 사람은 경비원에게 팔을 잡혀 호텔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거짓골을 당하냐.
그년 한국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현중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혜가 설계한 완벽한 복수국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정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친정집은 모던하고 세련된 2층 주택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정혜는 넓은 마당에 심은 허브 화분들을 정리하며 흙내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들과 재산 분할 청구서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한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며칠 뒤 현중과 말자는 거짓골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에서 공항 갈 차비조차 없어 현중이 한국에 있는 현이에게 사정해 돈을 송금받아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몰골은 꾀재재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중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정혜가 나가면서 바꿔둔 비밀번호는 현중이 알 수 있는 번호였습니다. 띠리릭 도어록이 풀리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웽웽 어둠 속에서 수백 마리의 날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시체 썩는 냄새 아니야? 말자가 코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중이 거실 불을 켜려 스위치를 눌렀지만 전등은 깜빡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집안 꼴은 처참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정혜가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져 국물이 바닥까지 흘러내렸고 그 위로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며칠 동안 닫혀있던 창문과 찜통더위 탓에 사우나처럼 후끈거렸습니다. 현중은 타는 듯한 갈증에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이 미친 여편니가 일단 물 좀 마시자. 현중이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지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시원한 냉기가 아닌 미지근하고 퀴퀴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썩은 반찬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냉장고 안에 붙어 있는 하얀 종이 한 장이 현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요금 미납 및 단전 집행 예고, 금일부로 단전 조치함. 현중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전기가 끊겼어요. 물도 안 나와요. 말자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에어컨도 안 되고 물도 없고 나보고 여기서 죽으라는 거냐? 어두컴컴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현중은 습관처럼 정혜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여보, 정혜야,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앵앵거리는 날파리 소리와 말자의 통곡 소리뿐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찜통 같은 집에서 며칠을 버티던 현중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정혜가 친정집에 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중은 꼬깃꼬깃 아껴둔 비상금을 탈탈 털어 말자를 데리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가 달동네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말자는 며느리 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춘 곳은 기억 속에 있던 낡고 허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세련된 조경수가 돋보이는
2층짜리 고급 단독주택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현중이 택시에서 내려 입을 딱 벌린 채 번지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맞아? 주소가 분명 여긴데 이거 완전 딴 집이 됐잖아. 야, 잘못 온 거 아니냐? 정혜네 친정이 이렇게 으리으리할 리가 없지 않냐?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하며 대문 앞을 서성거릴 때 담장 너머로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중이 까치발을 들고 틈새로 들여다보니 잘 가꿔진 정원 파라솔 아래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정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중은 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정혜,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야, 문 열어. 말자도 질세라 대문에 매달려 쇠창살을 흔들어댔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여기서 팔자 좋게 차를 마셔? 당장 문 안 열어.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동리가 떠나가라 지르는 고함 소리에 주변 이웃집 대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현중은 대문이 열리지 않자 옆에 있는 낮은 담벼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안 나온다 이거지? 내가 넘어가서 끌고 나온다. 현중이 낑낑대며 담장 위로 한쪽 다리를 걸치는 순간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미끄러운 기와를 잘못 밟았습니다. 찌익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현중의 정장 바지 가랑이가 시원하게 찢어졌고 그는 중심을 잃고 담벼락 밑으로 볼품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현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엉덩이. 아오, 쪽팔려. 찢어진 바지 사이로 형광색 속옷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구경하던 동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저 못돼 처먹은 며느리 좀 보소. 시어머니랑 남편이 거지가 돼서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네. 말자는 땅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웃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정원 테이블에 앉아있던 정혜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현관 CCTV에 찍히고 있는 두 사람의 추태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현중은 찢어진 바지를 부여잡고 씩씩거리고 있었고 말자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콧물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화면 하단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수록 좋은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컥.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제 대문이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곡을 하던 말자는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은 고급스러운 잔디와 조경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현관까지 이어진 디딤돌 주변에는 예쁜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정혜가 팔짱을 낀 채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 몰라보게 세련되고 당당해진 정혜의 모습에 현중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자가 정신을 차리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인연 잘 만났다. 너 그동안 우리 속이고 이런 집 꽁쳐두고 있었냐? 시어머니는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살게 해놓고 너 혼자 친정 재산으로 호의호식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자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정혜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현중도 찢어진 바지를 손으로 가리며
정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혜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전화는 왜 안 받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엄마가 너 걱정돼서 밥도 못 드셨어. 엄마가 사과하신다니까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현중은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슬그머니 열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현중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 맘대로 들어와? 나가. 내 집 마당에 발자국 남기지 마. 정혜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에 현중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말자의 눈에 마당 한쪽에 주차된 반짝이는 흰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정혜가 렌트한 고급 수입차였습니다. 저거 외제차 아니냐? 세상에, 너 차도 뽑았어? 우리 현중이는 10년 된 똥차 타고 다니는데 너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냐? 말자는 씩씩거리며 차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이기적인 년.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중이 카메라 렌즈들을 발견하고는 기겁하며 찢어진 바지 틈을 가방으로 가렸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사람들이 다 찍잖아요. 쪽팔리게 진짜. 현중이 말자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말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정혜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쇼 그만하고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주거침입에 재물손괴 미수까지 죄목 추가되기 싫으면. 정혜의 경고에 말자가 움찔했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정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나니 며느리를 구워 삶아서라도 이곳에 눌러 앉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말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태도를 싹 바꾸어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예, 정혜야. 우리가 가족끼리 왜 이러냐? 내가 좀 흥분했나 보다. 우리 좁은 아파트 말고 여기서 다 같이 살면 딱 좋겠다. 안 그러냐? 현중도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정혜야. 솔직히 그 아파트 대출금 갚기도 벅차잖아. 여기는 내 명이니까 관리비만 내면 되고 우리가 들어와서 살면 너도 심심하지 않고 좋잖아. 혜정이도 좁은 집보다 마당 있는 집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겠어. 누나한테도 오라고 하자.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벌써부터 가구 배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손가락으로 2층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햇빛 잘 드는 2층 방은 내가 써야겠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긴 한데 뷰가 좋아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정혜는 그들의 뻔뻔한 망상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뇌 구조 자체가 일반인과 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꿈깨. 이 집은 내 명이고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집이야. 당신들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 10원 한 장 안 보태준 주제에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 들어? 정혜의 일갈에 말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발톱대? 야,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아들 거지.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냐? 너 시집 와서 우리 아들이 먹여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현중이 정혜의 팔을 잡으려 하며 애원조로 말했습니다. 정혜야, 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네가 화난 거 아는데 일단 합치고 나서 천천히 풀자. 응? 정혜는 현중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 고열 빨아먹는 기생충이야. 더 이상 내 인생에 기생할 생각하지 마.
기생충이라는 말에 말자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진짜 감히 시어머니한테 기생충? 오늘 내가 내 머리채를 다 뽑아놔야 정신을 차리지. 말자가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정혜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돌진하던 말자는 중심을 잃고 제 발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철퍼덕. 말자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며 꼴사납게 넘어지자 현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현중은 넘어진 어머니를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다시 정혜에게 매달렸습니다. 정혜야, 엄마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일으켜드려. 정혜는 바닥에 엎어져 끙끙대는 말자와 현중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추잡하고 우스꽝스러운 그들의 몰골이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떠받들고 살았던 가족의 실체였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말자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어떻게든 현관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하자 정혜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정혜의 서늘한 눈빛이 두 사람을 꿰뚫듯 응시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해? 여기는 엄연한 내 집이고 내 사유지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어오면 그땐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현중이 찢어진 바지 가랑이를 가방으로 가리며 억울하다는 듯 울상을 지었습니다. 정혜야,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남이야? 부부싸움 좀 했다고 시어머니랑 남편을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일단 들어가서 대화로 풀자. 대화? 우리는 이미 대화로 풀 단계를 지났어. 당신들이 바라는 게 돈이랑 집인 것 같은데 꿈깨. 정혜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현중의 가슴팍에 거칠게 떠안겼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를 받아든 현중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결말이니까. 현중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뜯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법원 마크가 찍힌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재산분할 신청서였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현중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옆에서 훔쳐보던 말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혼? 위자료? 야, 네가 미쳤구나. 감히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고 위자료를 청구해? 네가 뭘 잘했다고. 말자가 길길이 날뛰며 소장을 뺏으려 들자 정혜는 싸늘하게 웃으며 검지 하나를 까딱였습니다. 아직 놀라긴 이르지. 그 뒤에 있는 서류도 마저 읽어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을 거야. 현중이 침을 꼴깍 삼키며 소장 뒷장에 첨부된 별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대학병원의 로고가 선명한 산부인과 정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현중의 시선이 결과지 하단에 적힌 의사 소결란에 고정되었습니다. 정자 활동성 0%, 자연 임신 불가 판정, 원인 만성적인 음주, 흡연 및 스트레스성 요인 추정.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현중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정혜가 팔짱을 끼고 또박또박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봤어? 지난 10년 동안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애 못 낳는 여자, 대 끄는 죄인, 밭이 안 좋아서 씨를 못 품는다? 온갖 모욕은 다 줬었지. 근데 어쩌나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썩어 있었는데 그동안 며느리 탓을 하며
온갖 구박을 일삼았던 말자는 정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씨가 썩다니? 우리 현중이가 고자라는 소리냐? 네, 어머님. 정확히 보셨네요. 불임 원인 저 아니고 어머님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시는 아드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이 정도 수치면 시험관 시술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헛다리 짚으셔도 한참 잘못 짚으신 거죠. 정혜의 폭탄 선언에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 억울해서 어떡해. 10년을 구박받았다며? 시어머니 꼴 좀 봐. 얼굴이 아주 홍당무가 됐네. 이웃들의 적나라한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말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목을 잡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아,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우리 집안에 그런 내력 없다. 네가 서류 조작한 거지. 그렇지? 말자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지만 현중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치심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검사 결과지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 종이에 적힌 진실이 너무나 무거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 꼴을 내려다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잔인하리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의 못났는 여자, 이제 내 발로 나갈 테니 해방된 기분 어때? 두 분이서 평생 오손도손 효도하고 사세요. 정신을 차린 현중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정혜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찢어진 바지 사이로 속옷이 보이는 줄도 모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혼 못해.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현중은 정혜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지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게. 병원 가서 치료도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버리지 마. 내가 평생 내 종처럼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정혜는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현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중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처럼 살겠다고? 웃기지 마. 당신은 10년 동안 나를 아내가 아니라 무료 봉사자 취급했어. 내가 아플 때 약 한 번 사다 준 적 있어? 명절 때 친정 한 번 제때 보내준 적 있어? 당신 누나 놀러 갈 때마다 나한테 애 맡기고 짐꾼 노릇 시켰잖아. 정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그들의 면전에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 기억나? 나 혼자 전 500장 붙일 때 당신들은 거실에서 과일 깎아 먹으면서 뭐라 그랬어? 애도 못 낳는데 밥값이라도 해야지라고 했잖아. 그 말 내 가슴에 인두로 지진 것처럼 아직도 선명해. 근데 뭐? 이제 와서 가족? 웃기고 있네. 당신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정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말대꾸 한 번 안 하던 며느리의 서슬퍼런 모습에 그녀는 감히 대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싸늘하게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내 집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말고 꺼져.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까 합의 안 해주면 소송 끝까지 가서
아주 탈탈 털어버릴 거야. 알겠어? 정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 현중이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정혜야, 제발. 엄마가 말 좀 해봐요. 정혜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 현관 안으로 들어온 정혜는 벽면에 부착된 인터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현중은 대문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하고 있었고 말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망설임 없이 인터폰 하단에 있는 전원 코드를 잡아당겼습니다. 툭! 화면이 검게 꺼지며 밖에서 들려오던 소음과 시각적인 연결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현중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중창으로 마감된 집 안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테이블 위에 식어가던 허브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른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정혜는 빈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이혼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한낮인데도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 안은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찌든 술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전세금을 모두 털리고 빈털터리가 된 현중과 말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쫓겨나 짐짝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목이 다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의 현중은 방바닥에 앉아 빈 소주병을 굴리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쏘아보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말자가 마른 기침을 콜록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다. 야, 현중아. 약 떨어진 지가 언젠데 병원비 좀 구해봐라. 이러다 내 어미 객사하는 꼴 보고 싶냐? 현중이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질 듯이 손을 치켜들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변호사 쓴다고 날렸잖아요. 내가 그때 합의하자고 했죠? 엄마가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다가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네가 씨가 부실해서 이 사달이 난 걸 왜 내 탓을 해?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붙잡았어야지. 엄마가 옆에서 부채질했잖아요. 며느리 잡으라고, 기죽이지 말라고. 아오, 진짜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좁은 방 안을 살기등등한 기운으로 채웠습니다. 밥해줄 사람 하나 없는 집에서 매일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불어터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말자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방구석에 앉아 냄비에 눌어붙은 라면 찌꺼기를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먹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혜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천국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미쳤지. 굴러들어온 복을 내 발로 차버렸어. 정혜야, 아이고. 그때 현관문 틈으로 우편물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현중이 비틀거리며 기어가 우편물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박현희,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현중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독한 년. 나한테 빌려준 여행 경비랑 위자료 소송 비용 내놓으라고 내용 증명 보냈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월급 차압한다고. 뭐, 현이가 그래.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에라이, 천하의 몹쓸 것들.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가 없다. 말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윗집에 쿵쿵거리는 층간 소음과 벽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뿐이었습니다. 현중은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는 듯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매일 술에 절어 사는 그는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말자는 찢어진 장판 위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폐지라도 주워보려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등골 빼먹다 망한 노인네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악에 바친 그들의 신음소리는 곰팡이 핀 벽지에 먹혀 밖으로 새어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철저한 고립과 빈곤 속에서 두 모자는 서로를 갉아먹으며 서서히 파멸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인과응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처절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정혜의 친정집은 동네의 랜드마크처럼 화사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1층 거실을 개조해 만든 정혜의 쿠킹 스튜디오는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련된 앞치마를 두른 정혜가 조리대 앞에서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신선한 재료들이 먹음직스러운 요리로 변신했고 수강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허브를 살짝 올려주면 풍미가 훨씬 살아납니다. 어렵지 않죠? 정혜의 활기찬 목소리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맛본 수강생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집에서 하면 왜 이 맛이 안 날까요? 선생님 손은 정말 금손인가 봐요. 어머, 과찬이세요. 레시피대로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철 과일을 이용한 브런치를 만들어 볼게요. 수강생들이 정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 어린 눈빛을 보낼 때 정혜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이정혜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돌아간 뒤 정혜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스튜디오를 채우자 정혜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벽면에 걸려있는 액자로 향했습니다. 1년 전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찍은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독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정혜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10년의 어둠을 뚫고 스스로 쟁취해낸 온전한 홀로서기의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정혜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여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스위스? 아니면 스페인? 화면 속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넘겨보는 정혜의 눈동자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녀의 선택 하나로 현실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정혜의 머릿결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며
싱긋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그늘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찬란하게 빛날 앞날에 대한 설렘과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정혜의 통쾌한 홀로서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정혜가 스스로 족쇄를 끊어내고 하와이의 푸른 바다처럼 자유를 되찾는 과정은 우리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타인의 배려를 권리로 알았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참한 말로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혜가 결혼 반지를 던지며 되찾은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지우며 참고 계시지는 않나요? 정혜처럼 용기를 내어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도 정혜의 햇살 가득한 스튜디오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